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전 경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안소동 행정학 박사, 더불어민주당 마산회원구 지역위원장인 하귀남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짚어보죠. 경남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 불법 도시 민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시대에 동떨어진 규제란 의견이 상충하고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도시 민박이 주는 피해가 있으니까 규제 목소리가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도시 민박은 이제 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자기의 이제 빈방을 이용해서 외국인 관광들에게 이제 숙박을 하면서 비용을 받고 또 이런 과정에 이제 한국 그 가정 문화라든지 한국의 역사를 좀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우리가 도시 민박 사업을 하는데 네. 경남도 내에서는 약 지금 등록된 공유 숙박 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300곳 이상이 이제 운영 중인데 네. 대부분이 이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가장을 해서 불법적으로 내국인을 상대로 이제 도시 민박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격은 뭐 1박 기준으로 약 5만에서 15만 원 정도로 받는다고 네. 합니다. 인허가를 이제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받은 외국인 관광객 도시 민박 사업은 경남도에 56곳인데 실제 이제 영업을 하는 곳은 이보다 작은 한 36곳 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법적 규정을 무시를 하고 불법적인 영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불법적인 뭐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네. 또 이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어떤 그 야간에 이제 고성 방가라든지 뭐 쓰레기 문제 여러 가지 생활 민원적인 불편적인 상황이 이제 덩달아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옵니다. 네.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김해에서 이제 일어났던 사례들인데 아파트 지역에서 도시민박 사업을 하다 보니까 층간 소음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야간에 음주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이제 경찰이 고발이 되고 경찰이 출동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 국내 내국인이 이렇게 숙박업을 했다, 영업을 했다는 것을 증거를 좀 찾기는 어려운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단속도 쉽지 않고 규제도 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법적으로 현재 도시 민박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을 이제 보면 민박에 관해서는 이제 두 가지 규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냥 우리가 관광지나 농어촌 가면 민박이 있잖아요. 이것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규제를 합니다. 네. 등록하면 할 수 있게끔. 근데 이제 도시 민박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도시 지역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 일부 아파트 같은 데에 대해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빌려줄 수 있도록 하거든요. 네. 이 법이 규정하는 취지를 보면 그 법의 명칭을 보면 취지를 알 수 있는데 농촌 같은 경우는 농가 소득 일환 형태로 농촌을 정비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됐고 네. 도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데 관광지에 호텔이나 이런 규모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시설 기준이 또 비용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다 단기간에 공급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민박을 풀어서 좀 수용하자는 취지에서 관광진흥 차원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네. 이제 지금 이제 이걸 현황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에어비앤비라는 사이트에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약하는 걸 보면 외국 민박이 작년에 18,000건인데 서울이 10,000건, 제주가 2,000건, 부산이 한 1,400건 좀 됩니다. 네. 경남은 그보다 좀 적다 싶은데 이건 역시 결국은 이렇게 등록하지 않은 우리가 그 도시민박 관련해서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비율도 상당하거든요. 등록 네. 비율이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나마 에어비앤비를 통해서도 이런데 만약 통하지 않은 것들을 따지자면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공유 경제라는 건 점점 앞으로 대세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민박에 관한 공유 경제에 관한 법령, 그러니까 숙박 공유 어떤 법령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안전 기준이나 내외국인 또 영업 일수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논의가 다 정리되지 않은 형태라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들에게 빌려주는 건 가능하고 내국인한테 빌려주는 건 불가능한데 규제를 왜 이렇게 제한적으로 정해놨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법의 취지가 이렇게 도시 민박을 푸는 취지가
도시는 비교적 농촌에 비해서는 호텔이나 모텔이나 여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성수기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집중적으로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 민박을 풀어서 이렇게 좀 수용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된 것인데 네. 내국인을 풀어버리게 되면 이 도시 숙박업도 그분들에게 생계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다 민박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텔 등 이게 호텔 숙박하는 그 업체 또 종사자들에게 생계 타격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분을 두고 있는 거죠. 예. 사실 경남의 미분양 문제 정말 심각한데 이걸 좀 활용해서 이렇게 공유 도시 민박을 하면 좀 어렵겠습니까? 네, 경남 지역에 이제 특히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최고로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 건설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뭐 이런 상황에서 빈집을 활용해서 숙박업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관련 법이 아직까지 이런 문제를까지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죠. 그래서 도시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방을 빌려주고 이제 돈을 받는 이 숙박 영업 행위는 이제 불법으로 이제 우리가 규정이 돼 있는데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기 보면은 등록 요건은 반드시 숙박 장소는 도시지역. 그다음에 건물의 연면적이 이제 230제곱미터 미만이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소화나 화재 경보 시설이 반드시 설치돼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죠. 예. 네. 사실 이것이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인터넷 사이트에서 예약을 하기 때문에 단속에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죠. 그렇죠. 이 것들이 이제 등록이 돼 있으면 등록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현지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등록이 돼 있지 않은 데는 그러한 시설이 있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무등록 또는 무허가 이쪽들은 뭐 지인의 아름아름으로 한다든지 네. 우리가 요즘에 많이 활용되는 밴드를 통해서 소개를 받는다든지 하기 때문에 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를 가져다 주냐면 우리가 무슨 사고가 터졌을 때 뭐 무등록이다. 또 관계 기관은 뭐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 사람이 숙박을 하는 장소 같은 경우는 소방 시설, 스프링쿨러라든지 소화기, 소화전 같은 이런 안전 기준이 있거든요. 이 대부분 그냥 규제되지 않은 도시 민박들은 그런 것들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고 시에 대처를 못하는 맹점이 놓여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차 법 위로 양성화해서 일정 정도 네. 규준을 따르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 당장은 말입니다. 이 에어비앤비나 또는 숙박 공유 사이트 이런 데서 그 업체들을 이렇게 모집할 거잖아요. 네. 그 모집하는 업체들을 기본적으로는 관계 부서에 등록이 돼 있는 그런 업체들을 위주로 해서 먼저 배치하는 자정의 노력도 좀 필요합니다. 예. 양성화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도시 민박 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다 네.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이제 경제적 진보나 산업 구성의 변화를 나타내는 어떤 시대적 변화를 나타내는 그 사회를 우리가 뭐 1차 농촌 사회부터 이제 쭉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차 산업 사회를 지나서 지금 4차 산업 혁명 시대로 우리가 이제 시대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 뭐 이 시대의 특징은 우리가 AI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유 경제, 로봇 산업 뭐 우리 방송에서 다루고 있는 지금 숙박업 문제도 우리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가장 뭐 핫한 이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공유 경제는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우리 시대적인 그 흐름인데 세계 공유 시장의 시장 규모가 2013년에는 150억 달러죠. 그리고 2025년에는 3,350억 달러 이제 예측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기업을 이제 평가를 할 때 1조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 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대기업을 거기에서 공유 경제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4개가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공유 경제가 이제 세계 경제를 주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공유 경제에 대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이제 그 준비가 안 돼 있죠. 네. 뭐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기득권층의 제일 반발이 심한 걸 보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아주 계획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특별한 그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 성과를 못 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뭐 동떨어진 규제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고 있죠. 예. 그러면 법적 부분과 관광객 숙박 편의 부분을 감안할 때 규제와 완화 어떤 게 좀 합리적이라 판단하십니까? 우선 전제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세거든요. 거스를 수는 없는 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네. 저희들은 그 카카오 택시 그 카풀 택시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이게 활성화되면 기존의 업자들의 생계에 영향을 주지만 또 이용자들은 자유롭게 없는 곳에도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생각해야 되니까 원칙적으로는 일단 카카오 사례처럼 원칙적으로는 이제는 대세임을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기존 업자들의 이해를 고려해서 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이 모자란 부분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좀 다른 부분들은 좀 보호해주는 이런 정도로 점진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말 양성화 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짚어보죠. 창원시 마산 합포구를 대표하는 상권이 창동이라고 한다면 마산 회원구의 대표 상권은 합성동입니다. 하지만 이 둘의 지난 30년 세월을 돌이켜보면 현격히 다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합성동 상인들이 광장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최근에 이렇게 다시 요구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용객의 특성, 이용하는 사람들의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특성에서 비롯된 거라고 봅니다. 네. 우선 상권 활성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주제이긴 하지만 특히 마산 해운구의 합성동은 교통 이요지잖아요. 마산역, 합성시외터미널. 그런데 이제 도시 전체가 활로를 잃으면서 행인들이 줄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여기에 변화가 젊은 층,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생 그리고 20대들의 어떤 발걸음이 잦아지면서 거기를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이제 요구가 분출되는 것이죠. 네. 광장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젊은이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 광장이거든요. 개방, 네. 소통, 그리고 자유롭게 나누는 거. 그래서 이 합성동을 젊은이의 거리로 만들어서 상권을 활성화시켜 보자는 상인들의 어떤 타겟팅이 이루어진 거고 네. 그 관점에서 광장을 위주로 해서 상권 활성화 계획을 세워보자는 논의가 이제 나오는 거죠. 창원시도 여기에 발맞춰서 이제 상권 활성화 용역을 발주를 했거든요. 네. 그 결과 뭐 쇼핑몰도 만들고 주차장도 확충한다지만 그 중심에 광장이 있습니다. 왜냐? 여기는 청년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껏 끼를 발휘할 수 있는 모태가 돼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네, 사실 옛 마산 합성동 하면 경남에서 가장 유행이 빠른 곳으로 그 평이 자자했는데 이제 뭐 마산 창동과 비교해서 당시 명성을 좀 잃어가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합성동은 이제 예전에 한 40여 년 전이죠. 마산에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이 이제 건설이 되면서 마산 지역의 이제 최대의 교통 관문이었고 또 인근에 약 800m 지점에 마산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를 마산역과 시외버스 터미널 중심으로 이제 하류 이동객이 많다 보니까 이제 상권이 활성화되었는데 네. 우리가 대표적으로 경남대학교 앞이라든지 창동 그래서 시외버스 주민을 합성동 이것은 이제 우리 마산의 제일 이제 그 요지고 교통 요지고 핵심적인 상권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80년에 이제 창원시가 개청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창원에 창원 종합 시외버스 터미널이 건설이 되고 신도시가 생기니까 마산의 경제나 행정 특히 거기에다가 이제 창원 국가 산단이 건설이 되다 보니까 마산의 어떤 그 경제적인 그 에너지가 창원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합성동은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쇠퇴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이 계속이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상인들이나 뭐 시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은 네. 뭐 아직까지는 뭐 뾰족한 그 대안이 없죠. 근데 저는 이제 내년에 2020년에 부산에서 마산까지 그 합성동의 어떤 소멸이나 쇠퇴를 좀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모티브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광역 전철망이 개통이 되면은 여기에 이제 마산에 이제 복합 환승 교통망도 구축이 되고 하다 보면은 이것과 좀 연결을 하다 보면은 합성동이 좀 살아날 수 있는 새로운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뭐 합성동의 단일 계획보다는 이런 복합적인 계획과 좀 연계하고 융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면은 합성동도 좀
옛날에 부흥을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하기남 변호사께서는 현재 민주당 마산해운구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현안에 관심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현재 이 광장 조성 목소리가 상인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예. 오동동과 좀 비교를 해보면 오동동에는 또 문화의 광장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합성동의 이 광장 논의가 나오는 상권 활성화 논의가 나오는 그 배경을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두 가지 키워드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절박성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특색인데 두 개가 뭐 맞물립니다만 절박성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상권이 침체돼 있는 데다가 지금 창원에 이제 스타필드 유치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스타필드가 들어오게 돼 버린다면 사실상 합성동의 상권 또 우리가 뭐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시설을 지어놔도 어떤 시설이 들어와도 결국은 빨려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절박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절박감은 뭐냐면 똑같은 가게들을 또 특색 없는 가게들을 어디나 있는 가게들을 유치해도 다 빨려갈 텐데 네. 우리만의 특색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이 절박성이 있는 겁니다. 네. 그 특색이 바로 여기는 코드가 청년 코드입니다. 청춘 코드죠. 네. 그래서 청춘 코드의 핵심인 광장을 열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광장이 있고 청년들이 모이고 그렇다 보면 장년들도 아이들 데려다 주러 그곳에 모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청년의 거리와 장년의 거리가 어우러지면서 이 상권이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 코드의 중심에 광장이 있는 거니까 이 광장 문화를 좀 활성화해서 혹시 다른 거대한 쇼핑몰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기는 그래도 특색이 있는 곳이니까 여기만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내 주십사 하는 것이 상인들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네, 그런 상인들의 절박한 요구와는 달리 사실 창원시에서는 이 광장 조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네. 지난해 6월 달이었죠. 이게 종합 계획을 한번 그 연구 용역을 했는데 뭐 여기서 결론은 광장은 굉장히 그 부지라든지 근접성이라든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창원시 검토 결과는 한마디로 모두 이제 이 광장 조성은 좀 부적절하다. 네. 그렇지만은 상인회가 요구를 한다면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현재 창원시 계획으로는 아직까지 뭐 뚜렷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으로는 광장 이 어떤 계획은 좀 어렵지 않겠나 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창원시의 입장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합성동 상인들에겐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일 텐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창원시에 광장을 지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멀리 보면 이것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금요일 밤, 토요일 밤에 가보면 아이들이 젊은 층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인도와 차도 구분 없이 위험하게 서 있고 또 그들이 모이면 끼를 발산하잖아요. 같이 네. 댄스를 하려고 해도 공연을 하려고 해도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또 필요하다고 해도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애들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예. 중요한 요지에 조금 돈을 더 들여서라도 약간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목표고 반면 교사로 오동 문화의 광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그렇게 크게 지어놨어도 네. 이용하는 층과 관계없거나 약간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간간히 벌어지는 행사의 장소일 뿐 서로 소통과 어떤 이 자유의 공간은 아니거든요. 네. 여기 청춘 광장이라고 만약 지어진다면 애들이 가고 싶어하는 가장 요지에 약간 돈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만들어내야만 홍대의 버스킹으로부터 비롯되는 젊은이 문화가 그 비슷하게 이 마산 해운구에 퍼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합성동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 광장 설치 최선의 답이 되겠습니까? 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해야죠. 시에서도 이제 노력을 하고 상인들도 노력을 하고 하는데 우리 전임 시장이 이제 그 행정 조직의 특수팀까지 만들어서 창동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뭐 행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투입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피부적으로 느끼지만 아직까지 체감적으로 창동이 확 살아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합성동 상인들만의 수건이지만은 이 합성동의 활성화는 창원 시민 전체의 경제와 맞물려 있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라는 좀 인식을 가지고 상인들과 우리 시가 노력과 단합을 한다면은 좋은 성과를 이끌어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두 가지 이슈는 지역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된 지역민의 모습입니다. 시와 정치권은 지역민의 팍팍한 일상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